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민주통합당 청년비례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후보자 토론회. 1차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이번엔 20대 여성 4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론회에 초청한 4분은 기호 2번의 곽인혜 후보, 그리고 기호 4번의 정은혜 후보, 그리고 기호 15번의 박연주 후보, 그리고 기호 7번의 성나경 후보, 이 4분입니다. 자, 이번 토론회도 마찬가지로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오마이TV와 아프리카TV로 독자 여러분들께 생중계가 됩니다. 20대 여성 4분과 함께하는 이번 토론회는 앞서 진행된 다른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모두 발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 토론, 그리고 릴레이 토론이 있고 또 사회자가 진행하는 질문 순서가 함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분간 우리 20대 여성 4명의 후보가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4명의 후보가 왜 자기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는지에 대한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추천된 순서에 의해서 먼저 기호 2번 곽인혜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비례대표에 출마하게 된 기호 2번 곽인혜입니다. 만 26세 이렇게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것은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용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 식당에서 일을 했고 졸업 후에는 취직이 어려워 비정규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해보지만 제 눈앞의 현실은 암담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들도 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청년 비례대표라는 이름으로 정치에 처음 입문하게 된 만큼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그 누구보다 진실되게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대 청년 비례대표, 제3대 청년 비례대표를 위해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비례대표를 뽑아놓으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그 누구보다 현실 문제 파악 능력이 대단하구나라는 말씀이 나오도록 현실 감각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법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분노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 저 같은 사람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꿈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스펙도 정치 경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스펙은 없어도 그것을 거뜬히 이겨낼 참신함과 열정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나라 역사에 새로운 정치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정치 경력 스펙은 없지만 제가 직접 겪은 부조리들을 타파라온 청년 비례대표 곽인혜, 먼 훗날 청년, 이 땅의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꿈이 되고 우리나라 정치사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기호 2번 곽인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4번 정은혜 후보입니다. 매월 14일은 설레는 날이죠. 안녕하세요. 기호 14번 정은혜입니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평화, 양심, 도덕과 같은 평정심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철학이자 또한 사회보장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청년이 살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나 각박합니다. 대물림이 되던 가난은 언제부터인가 가중되기 시작했고 대학을 가도 빚쟁이, 졸업을 가도 빚쟁이, 가난을 뜻하는 푸어라는 말은 청년들의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아이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며 청년은 우리의 자산이자 미래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꿈을 잃고 사는 우리 청년들에게 먹고 사는 것, 공부하거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재원은 국가가 알아서 해줄 터이니 청년, 너희는 도전하고 꿈을 꾸라는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안정된 직장이 인기 있는 이유는 도전 정신이 쇠퇴했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몰두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청년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14번이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15번의 박연주 후보입니다. 모두 발언에 앞서서 오늘 통합진보당에서 2차 경연이 있었습니다. 탈락하신 분들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 때문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청춘은 유예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나아갈 길을 생각해보고 자아를 탐색해보고 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존을 걱정해야 하고 생존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춘이 가지고 있는 특징, 유예기간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앞장서서 나서고 싶습니다. 올해는 청년 정치 원년회라고 제가 말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그리고 무소속의 많은 친구들이 국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 노력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채찍질도 해주시고 새가 당금질을 하는 것처럼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춘이 유예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한 번호 15번 박연주였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7번 성나경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관심 기호 7번 성나경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전문 상담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학교에서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가정폭력, 다문화 가정, 결손가정 너무너무 많은 아이들이 방치되고 폭력 속에 내몰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청년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미래 세대를 지키고 그들과 함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솔직히 교사이고 굉장히 내성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마를 하게 된 것은 2년 전에 저와 상담하던 학생이 제가 다른 학교로 옮기고 3개월 만에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6개월이 지나서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에서 저에게 얘기했었던 것이 물론 마음이 아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네가 상담을 해서 이 아이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어서 참 다행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지만 그 제도가 학교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점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들과 학생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교육으로 사회의 모순을 바꾸고자 여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자, 4명의 20대 여성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00분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후보 여러분, 어제 20대 남성들 하는 거 좀 지켜보셨나요? 볼 시간이 없었나요? 네. 자, 그때보다 더 화끈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긴장 푸시고요. 다들 이제 그 민주통합당에는 입당을 하셨죠? 네. 그래서 민주통합당 벌써 이제 새로 단장한 지 한 달여가 지났는데, 몇 점 정도 주고 싶습니까? 성나경 후보는 몇 점 정도 주고 싶습니까? 100점 만점에? 만점에,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시면, 네. 100점 만점에 저는 현재 50점 주고 싶습니다. 50점. 곽인혜 후보는? 저도 6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정은혜? 30점 주고 싶습니다. 우리 박인주? 저도 3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다들 낮네요. 그러면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내가 탈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라고 물으면 제가 안 되겠죠. 예.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바꿔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민주통합당이 새롭게 단장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그리고 노동 세력이 이제 함께 모여서 새 집을 지었는데요. 기존 민주당보다 조금 진보적이어야 되겠다, 개혁적이어야 되겠다 이런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령에도 다소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보의 가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또 지금 민주통합당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진보의 의지를 담은 그런 강령들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이것만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먼저 정은혜 후보부터 2분간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쓰신 진보의 미래라는 책에 버스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노선을 결정하는 버스가 아니라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태우려고 노력하는 버스야말로 민주통합당이 추구하는 진보의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통합당의 24가지의 강령 중 첫 번째인 경제활동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제 소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야 생존할 수 있는 지금의 사회 경쟁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우리 서민들이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과 물량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한 시민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부당한 수익을 막아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시민의 약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의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박연주 후보. 달빛 요정 말로 홈런, 최고은 용산, 그리고 마리.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인간 존엄성 훼손이라는 단어가 혹시 떠오르시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보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권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방치되고 붕괴되는 순간 보수가 아닌 진보는 인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두리반을 지킨 것은 존중과 연대의 가치였습니다. 저는 진보의 가치를 바로 여기서 바라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무너지지 않게 감시하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연대와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을 갖추는 것 역시 인간 존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보가 취할 자세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민주당의 강령 중에서는 존중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한 경제성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위한 경제성장은 그 자체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경제체제에서는 절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 복지나 노동자의 권익을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체제 자체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법까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경제체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그 사회적 기업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국정이 운영되어야 되며 경제체제 자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성나경 후보. 제가 생각하는 진보의 가치는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사회의 모순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모순을 극복해서 세상을 살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보의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강령 7번 행복의 기초 단위로서의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와 제11조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진입장벽 해소를 확대해서 실시하고 싶습니다. 현재 민주통합당의 강령은 24가지입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 세터민에 관한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강령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에서는 분명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 예산처 예산 현안 분석의 38호에 의하면 현재 국제 결혼은 전체 결혼 10%에 해당합니다. 또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매년 3,000명의 세터민이 현재 남한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는 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정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보의 통합뿐만 아니라 국가의 통합,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기치 아래에서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어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단일 민족에서 다양성의 사회로 가고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체성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의 가치는 그 사회에 따라서 현실로 구현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국가 정체성 확립으로 가정과 나머지 소외된 국민들의 사회 진입 장벽 자체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곽인혜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생각으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경제 발전만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해도 다름이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효율의 가치를 최고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기업, 즉 대기업에게 모든 권력과 이권을 넘겨주고 노동자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통합당 강령 3번째,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가장 추진하고 싶습니다. 저는 노동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한다는 진보의 가치와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였는데도 임금의 차이가 있는 현재 비정규직 제도는 진보의 가치와 절대 부합하지 않습니다. 동일가치, 동일임금이라는 플랜이 제대로 정착할 때 진보의 가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캠프 중 입법 과제로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개정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의 골자로는 건설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처우 개선과 퇴직 공제금을 제대로 준다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듯이 최고의 진보의 가치는 노동의 정의가 제대로 세워질 때 진보의 가치가 제대로 세워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회자의 공통 질문, 진보의 가치는 무엇이고 또 민주통합당에 들어갈 경우에 당의 강령 중에 어떤 것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고 싶은가가 질문이었고요. 네 후보들이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좀 역동적으로 해보는 순서입니다. 상호 토론 시간인데요. 이른바 주도권 토론이라고 하죠.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2명의 다른 후보를 선택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질문은 1분 이내이고요. 답변은 2분 이내인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을 1분 이내로 하는데 질문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좀 담아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저기 지금 앞에 시간이 잘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체크를 하시면서 자기 생각을 담아서 질문을 해주시고 또 2분간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성나경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대상자 한 명에게 먼저 해주시죠. 저는 방금 전에 들었으니까 곽인혜 후보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노동의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동의 가치는 중요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법규상에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분명히 이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게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국회의원이 되시면 어떻게 근로기준법을 지키게끔 사회에 구현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바를 많이 해봤는데요.
꼭 그럴 때 보면 사장님들이 최저시급을 챙겨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3년간 일했던 직장에서는 매일마다 저를 딸 같다, 자식 같다 그러셨는데 퇴사하고 나서는 퇴직금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셨고요. 그런 일들을 겪어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일명 자기는 벤츠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 딸은 잘 과외를 다니면서 우리 자식 같은 직원에게는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일면 악덕 사장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일단 제가 피해를 본 근로자가 신고를 하면 그냥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받아들이고 실제로 피해자 구제보다는 그냥 사업주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말 사업주의 편의보다는 근로자의 구제를 먼저 생각해서 사업장에게 1차, 2차, 3차 경고 시스템을 발동하겠습니다. 1차는 구두 경고, 2차는 벌금, 3차는 영업 정지까지 다다르는 좀 심한 처벌 규정을 두어서 사업주님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근로자의 입장에서 최대한대로 그렇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명확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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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후보 한 명에게 1분간의 질문을 하십시오. 저는 정은혜 후보께 질문을 하고 싶고요. 이제 정은혜 후보랑 캠프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굉장히, 정은혜 후보가 그때 입법 과제로 하셨던 부분이 미혼모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이 많으니까 미혼모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특히 10대 미혼모도 참 중요한데요. 솔직히 어떻게 말하면 여성의 문제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노동서부터 이제 출산, 육아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과제들 중에서 특히 미혼모를 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미혼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10대 미혼모가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10년 정도 미혼모의 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그곳에 왔다 간 미혼모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보통 연령대가 10대에서 거의 뭐 38, 38, 9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실질적인 문제를 제가 직접 많이 듣고 또 함께 도와줬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근본적인 문제는 그분들이 미혼모고 아니고를 떠나서 가족에게 보호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미혼모들의 많은 문제는 아니고 누구나 어쩌면 겪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통합당이 이제 2013 체제를 준비하면서 또 가장 그 슬로건으로 내세운 게 또 보편적 복지가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거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이제 복지의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미혼모처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주통합당이 그러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저는 이건 모순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입법까지는 사실 그 주제에 제한이 없어서요. 일단 제가 그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이 알고 많이 경험했던 부분으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곽인혜 후보가 2명의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예, 저는 성나경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직업이 교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근데 요즘 언론을 보면 선생님을 존경하기는커녕 무시하거나 심지어 선생님이 체벌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고 그러면서 키득키득거리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 약간 교권이 추락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권이 추락한 이유와 그 해결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 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원 단체와 이런 마찰 같은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박연주 후보 말처럼 모든 사람의 인권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다 존중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일단 시작을 하고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보면 부모님이 아이를 안전하게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건 해야 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성 훈련을 시키고 훈육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부모가 권위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권위가 뭐 체벌이 없어서 뭐 체벌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권위의 시작은 사랑과 배려와 존중과 일관성이 됩니다. 저는 교권이 추락하게 된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교사들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매우 다양하게 변하고 아이들도 솔직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변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교육이 언제나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그 방법이 부재 때문에 교권이 추락을 한 거지 교사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교사들이 아이들과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마음을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 실수 자체를 줄이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교사들도 좀 많이 배워야 되고요. 특히 교육이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는 교육적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다면 교권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권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이 존중돼야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박연주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성나경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갑자기 학생 인권 조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거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건 요즘 광노현 교육감님의 그 학생 인권 조례가 보수 진보에 따라서 입장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박연주님은 인권법을 입법 과제로도 하셨는데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박연주님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생 인권 조례가 조례로 끝나는 게 싫고요. 인권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제가 좀 정확하게 여쭤보면 그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이제 교권의 추락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학생인권 조례에 있는 뭐 동성애 보호라든지 미혼모 보호의 규정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 정서랑 맞지 않아서 걱정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아니라요. 그냥 아까 성나경 후보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학생인권 조례가 나왔는데 박연주님 입법 과제가 인권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게 인권법이죠. 이것까지는 다른 걸 했었어요. 예. 인권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저는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 당연히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인권법, 그러니까 인권조례 읽어보시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냥 뭐 동성애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가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미혼모들도 학교를 다닐 권리를 가져야 된다. 정말 당위성 있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인권 감수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지켜져야 된다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사실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교권의 추락이랑 인권은 별개의 문제예요. 교권은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뭐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자존감을 잃고 있고 인성교육에 있어서 충분히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지 그게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권 추락의 하나로 보는 것만큼 우리 인권 감수성이 되게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게 인권을 존중해주는 게 교권 추락하고 연결이 되는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권 조례는 사실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인권 조례가 아니라 법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정은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두 후보에게 질문하십시오. 네. 저는 성나경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민주통합당이 이제 2013 체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고용 불안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라는 걸 이제 그런 정책을 이제 들고 나왔는데요. 근데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이제 다른 쪽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포퓰리즘이다라고 많이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성나경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4년 안에 보편적 복지 실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저는 포퓰리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4년 안에 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직 기간은 없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보편적 복지가 포퓰리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솔직히 돈이 있어야지 돈을 벌 수 있고요. 이런 얘기 제가 학생들 늘 하는 얘기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진 않지만 돈이 없으면 100% 불행하고 저는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는, 지금 현재는 그럭저럭 살고 있지만, 어렸을 땐 정말 가난한 달동네에서 살았었는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한 명도 대학을 못 갔고요. 거기서 교도소 가는 3명이고요. 저 또래가 7명이었는데, 2명은 오토바이 타다가 죽었고요. 그래서 정말 사회 안전망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아이들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적어집니다.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솔직히 이 아이들이 정말 가능성이 없어서 그렇게 막 나가지는 않거든요. 누군가가 조금만 안전망을 갖춰준다면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푼다. 이거는 정말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부도나는 상황이라서 그리스처럼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계속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게 확대를 해서 선택적 복지를 계속 늘려서 결과적으로 완벽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단 저의 결론이고요. 요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의 완성으로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플랜을 세워서 당 차원에서 이거를 확립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겠죠. 전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후보. 네, 곽인혜 후보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곽인혜 후보님께서는 또 많은 일도 해보시고 또 해서 근로조건 개선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아까 약간 연장선상에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민주통합당이 지금 또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는 것 자체가 그 시장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은 인정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기회평등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저는 사실 이해가 됐는데요. 그 경제민주화가 되기 위한 선결 조건, 어떤 조건이 돼야지 또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했던 진보의 가치가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부는 지금까지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에는요. 또 일부의 사람들은 기존의 그 부를 가지고 그리고 기존의 그 막대한 조직을 가지고 또 막대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의 부가 또 정체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순환되지 않다고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B정부에서 말하는 낙수효과, 일명 대기업이 잘 되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건 솔직히 지금 보면 터무니없는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열심히 일해서 빵집을 해서 내 자식을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내 딸의 성형수술비도 해줬던 아버지들이 지금은 그냥 대형 프라이즈 빵집 앞에서 무릎 꿇고 제 친구 중에도 그런 가정이 많은데요. 그냥 지금 사회는 막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천장이, 눈에는 너무 희망찬 미래가 있지만 올라갈 수가 없는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선결 조건은 재벌개혁과 조세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돈이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구조를 개선시켜야 하고 타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수일가 지분이 4에서 5%밖에 되지 않는데 계열사의 출자로 경영권을 100% 행사하는 특이 구조를 타파하고 민주통합당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부자 증세로 조세개혁을 통한 분배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경제민주화의 선결 조건을. 네. 자, 상호 토론의 마지막 순서였나요? 네, 박연주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은혜 후보한테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정은혜 후보 이력을 보면 민주통합당 정책연구소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건데 사실은 FTA만 해도 저희
노무현 정권에서 실시한 겁니다. 실시한 건데 지금 MB 정권 들어와서 MB 정권에 대한 이제 그 평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MB 정권의 문제처럼 사실 부각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정부는 이제 공과 그다음에 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너무 민주통합당에서 모든 걸 MB 정부 탓으로 그다음에 MBT를 추진했던 것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MB가 잘 잘못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것이다라고 하지만 뜯어보면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 민주통합당에 계셨기 때문에 MB 정권에 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그 MB 정권이 가지고 있는 실책과 뭐 잘한 점 이런 것들은 뭔지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MB 정권이 잘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또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해줬고요. 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이명박 대통령님의 그런 청년을 소외시키는 정치, 그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잘한 점은 저는 그 정도 같고요. 일단 MB 정권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 수십조가 되는 돈을 그 땅 바닥에 쳐놓고 지금 삼면이 바다로 된 나라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4대강 사업을 하겠다고 자연을 훼손하고, 그리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복지예산 삭제하고, 중산층 더 이상 신분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한 사다리 다 막아버리고, 또 표현의 자유 억압하고, 방송국들, 또 저희 정봉주 전 의원님 지금 계시죠? MB 정권 정말 1%를 위한 정부입니다. 99% 어디 갔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번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MB 정권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후보에게? 곽인혜 후보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그 곽인혜 후보 앞서서 이야기하셨고요. 입법까지도 이야기하셨지만, 물론 이제 되게 존중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동에 관한 이야기들 하고 계십니다. 근데 20대의 대표 여성 후보시고요. 사실은 20대의 대부분은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혜 후보에게서 대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대학생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것들을 준비 중이시며 지금 대학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계신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좀 듣고 싶거든요. 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일자리 문제에 훨씬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저의 삶을 보자면 항상 생존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도 그렇게 보고 싶고요. 대학교 때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일마다 월화수목금토일 일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문제에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대학교 다닌 거를 반추해보면 대학 등록금 마련 문제, 그리고 미래 직업 불투명해서 오는 저의 불안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 두 가지를 개선시키려면 먼저 비싼 대학 등록금은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기독교 재단 사립대였는데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무슨 돈을 쓰실 때마다 왜 그걸 했고, 왜 그걸 사용하셨고,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대학생 총회 때도 총장님 그거를 공개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히 요청을 해드렸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바와 같이 그런 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대학교에서도 국가가 나서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관리와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 안전망에 대한 문제는, 미래 안전망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오는 불안감에 대한 문제는 저는 제 생각에는 대학교에서는 직업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면접이나 그러니까 취직 스킬에 대한 문제, 강의는 많지만 직업 실무에 대한 교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맨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이건 내가 배운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러지? 그리고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고요. 저는 그런 걸 고치고 그런 걸 박탈감 없애기 위해서는 현장 실무 교육, 그리고 산학이 협력을 해서 실제로 인력을 키우는 시스템을 더욱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상호 토론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토론이 중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민주통합당의 20대 여성 청년 비례대표 후보 4명의 정책과 비전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자가 개별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답변은 2분 내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박연주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요.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청년 실업 문제 역시 계속 중대한 우리 사회의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이거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흔히 저희가 청년 실업 문제를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이랑 그다음에 과도한 업무 시간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그래서 관점이 2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과연 우리 사회에 성장할 분야가 없는가? 그다음에 근로 조건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2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분명히 성장할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느 분야냐면 사회 서비스 분야. 이른바 이제 공공서비스 분야인데요. 칼폴라니식으로 말하면 이제 사회적 경제 분야에 답이 있다고 저는 보는 편인데요. 2007년도에 저희 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들이 제정이 되었고요. 현재도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적 불균형도 심하고 그다음에 재정적 편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한 윤리적 생산을 모토로 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더 빈약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을 해서 경제체제 전반을 사실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가 분명히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를 보면 근무 시간이 문제인데요. 보통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20대들이 이제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예. 글쎄요, 8시간이 기준이긴 한데. 네. 한 10시간 정도 되나요? 제 동생이 18시간을 근무한 적이 있어요, 마트에서. 근데 이제 출퇴근 카드를 미리 찍게 하고 뒤에 근무를 하는데 근무 수당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키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저희 나라는 지금 쉽게 말하면 3명의 노동자가 할 일을 2명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야근수당을 받기 위해서 무리해서 일을 하고 근무 시간은 늘어나고 근로 조건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3명의 일은 3명이 할 수 있게, 그리고 야간 근무를 하거나 시급제로 되는 것들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만들어놔야지 좀 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인혜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통, 이게 이제 다들 있는데요.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대학 기숙사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임대주택에 관련한 정책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 기숙사와 대학생 임대주택의 혜택을 보는 청년들은 극히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비싼 등록금, 생활비 그것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보자면 요즘은 기숙사를 고급화하고 영리화 목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대학에서는 가운데에 큰 분수를 세울 돈은 있어도 그것을 방을 더 늘릴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훨씬 고급화하고 설계 자비도 더욱 고급화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더욱 올려받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가난한 대학생들은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한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생활하기도 하고요. 친구 집을 전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들은 기숙사를 고급화하고 영리화하기보다는 기숙사도 교육의 또 다른 장이라고 생각하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실용적인 자재 그리고 더 넓은 부지를 활용해서 많은 학생들이, 많은 청년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대학의 지원금을 지원할 때 투명성을 확보하여서 각 대학들이 기숙사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것에 차등을 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평 남짓한 고시원에 사는 분들이 많고요. 저 또한 그래 봤고요. 그걸 느껴봤을 때 청년 주거인들 중에는 1인 가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주거도 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정은혜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좋은 사회라면은 일과 가족,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될 텐데요.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일에 가족이 희생당해온 어떤 그런 사회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워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럴 텐데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일과 가족 생활을 양립하고 또 마음 놓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계속 우리나라가 저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설 예로 들면 지금 대형마트에 분유통에요. 도난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분유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분유값이 보통 한 통에 이제 좀 저렴한 건 12,000원, 또 좀 고급 분유는 한 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2배 이상 비싼 나라로 알려졌는데요. 분유값은 우리나라보다 더 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방접종 같은 것도 지금 정부에서 7종 정도를 이제 무료로 제공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한 17종 정도를 더 예방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 어린아이에게 예방접종 주사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이후에 성장에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정책과 함께 또한 아이를 회사를 다니면서 키울 수 있도록 또한 그 보육시설 설치를 한 300인 이상 사업자, 근로자가 있는 그 사업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또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육아휴직에 관해서 현행법상 남녀가 1년 정도 이제 휴직을 가능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휴직한다고 1년 쉬는 게 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정도, 2달 이상, 1년 미만 정도로 육아휴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주고 감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은 성나경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교육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작년에도 그랬고 오래전부터 반값 등록금 얘기를 했고 올해도 이 이슈가 큰 우리 사회 이슈가 될 예정인데요.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반값 등록금을 이제 실현을 하려면 전 솔직히 과정도 되게 중요하고 원칙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솔직히 아까 전에 MB 정권 갑자기 얘기가 나오셔서 MB께서 아주 훌륭한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학교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사학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계속 올라간다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나중에 결론은 뭐였냐면 사학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등록금이 거의 1,000만 원 시대인데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 인문대를 나와서 그나마 좀 쌌지만 예대나 공대 나온 애들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특히 의대는 옛날부터 1,000만 원이 넘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는 정말 사학재단이 존재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국가에서 개입해서 투명하게 만들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모든 직업에 대학을 꼭 졸업한 사람들만 취직을 해야 하나요?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고요. 저는 생각하는 거 좋아서 철학과 갔습니다. 철학과 가서 철학 공부했으니까 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꿈이 자동차 정비공이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거를 이렇게 대학 나오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전문계 고등학교 가서 마이스터고 가서 확실하게 배우고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대졸자 아니면 안 뽑는 직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취직을 하시려고 잡코리아에 가서 쳤는데 문제는 다 대졸만 뽑으시는 거예요. 되게 분노하셨었거든요. 똑같습니다. 대학 솔직히 이것도 MB가 간혹 현명한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딱 하나. 의무 고용제였습니다. 이걸 확대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시간이 됐군요. 자, 이제 20대 여성 4명이 펼치는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들의 토론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릴레이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쪽에 곽인래 후보부터 좌석 순서에 따라서 옆 후보에게 질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릴레이 토론은요, 질문을 우선하고 또 재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날카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대 후보들에게 발견한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좀 지적을 하시면서 좀 치열한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1분 동안 하시는데요. 자기 생각을 담아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을 2분 해주시고요. 이 답변을 들고 다시 1분간 질문을 하고 또 1분간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토론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곽인혜 후보가 먼저 정은혜 후보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MB 정부 들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시절 파견자 근로법이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파견자 근로법에 대한 파견자 근로법에 해당되는 직종을 늘린 것을 비롯하여서 민주통합당 집권 10년간 양극화에 대한 원인도 많이 작용하였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러면 민주통합당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양극화에 대해서는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후보님 생각이 그런 면에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 상황의 양극화의 문제는 저는 전 세계적인 그 신자유주의 물결에 대한민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19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고요. 사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복지 예산이 확실히 늘어났고 또 어떤 그 사회복지 예산이나 또 복지 인프라가 충분히 그 전 정권과 다르게 많아졌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민주정부 10년이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양극화에 대한 원인에 대한 책임은 일단 그 전 정부에게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질문해 주시죠. 근데 파견자 근로법 같이 보시면 어떻게 보면 민주통합당이 진보의 가치를 부여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진보보다는 보수적인 어느 날 보면 보수보다 더 보수 같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답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민주정부 시절에는 사실 그 당시에는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 경쟁이 시장이 되고 또 어떤 고용이 안정되지 않아도 고용의 유연성으로 인해서 경제가 더 발전할 것이라는 약간 믿음이 좀 많이 만연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그 당시에 약간 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약간 잘못했던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그 잘못을 저는 지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새로운 가치를 내놓는 것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편적 복지나 경제 민주화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복지 국가로서의 앞날을 나아가겠다는 것에 대한 결심이기 때문에 네. 자, 아까 질문과 답변이 짧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됐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은혜 후보가 박연주 후보를 향해서 먼저 질문하고 답 듣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박연주 후보님은 이제 인권법, 또 인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좀 특정 법은 약간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보호된다라고 생각되는 법안들이 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박연주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시며 앞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면서 나아가야 할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싶으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면 그 가해자 인권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의 방점이 가해자 인권입니까? 아니면 가해자 인권이 피해자 인권보다 더 지켜지고 있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어느 쪽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성폭력 피해자나 가해자를 놓고 봤을 때 성폭행과 성폭력을 한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에 그 사람을 이름을 공개한다든지 그 사람이 여기에 있으니 당신의 아이들을 조심하십시오라고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아직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책이 실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묻고 싶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인권이 이렇게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가해자 인권이 피해자 인권보다 좀 더 존중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따르고 있고 가해자 인권 역시 귀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감한 문제지만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인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피해자의 인권을 좀 더 보완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지 그게 가해자 인권이 좀 더 보장받는 것 같으니까 가해자 인권을 묵살해야 된다라고까지 갈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좀 둔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청년 문제 이야기에도 가끔 많은 분들이 지금 청년 문제가 더 중요하지 인권이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청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예요. 청년을 소수자로 보느냐 다수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권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인권으로서 풀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담론들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부분들도 사실은 인권법이라는 게 있고 피해자 인권에 관한 보호 규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된다면 이런 질문을 사실은 안 하시겠죠.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는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가 미흡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제 질문 해주시죠. 아, 1분간의 제 질문. 한 번 더 가는 건가요? 예. 그러면 꼭 이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1분간 쓰세요, 시간. 네,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성적 소수자에 대한 질문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생인권 조례에 관해서 그렇다면 사실 우리 사회가 되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성적 소수자에 대한 그런 사실 좀 시각도 안 좋고 좀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 좀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보호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제 질문해도 되는 거죠? 아닙니다. 답변. 이 질문이 제가 좀 의아한 건 미혼모랑 똑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미혼모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걔를 보호해야지 걔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거든요.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를 뭐 어떤 계기로 선택이나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한 거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선택을 했고 그 사람이 사회적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너 왜 동성애자가 됐니? 라는 거는 이제 정은혜 씨가 잘 주장하시는 이제 너 왜 미혼모가 됐니? 라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사회적으로 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다만 이미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내고 어떻게 가치로 바꿀 것인가만 저희는 논하면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자, 릴레이 토론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연주 후보가 성낙영 후보에게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성낙영 후보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노스페이스
라고 흔히 하고, 일진이라고 저희 하죠. 그 학교 폭력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아마 전에 한번 이야기 저희 나누면서 굉장히 흥분하셨거든요. 그 일진을 격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뭐 틀렸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대안을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부분은 솔직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솔직히 학교 폭력이 아주 그냥 사소하게 이게 따돌리고 이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막상 정말 머리채 이렇게 잡고 막 물에다 집어넣고 막 정말 많이 때리고 맨날 학대하고, 제가 만나서 상담했던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수학 점수 30점 맞았다고 이 피해 학생은 화장실로 끌고 가서 70대 때렸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피해 학생이 트라우마에 잔뜩 있는데 이 가해 학생을 같이 앉혀놓고 수업을 듣게 하는 건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해 학생도 솔직히 멀쩡한 정신에 누가 그렇게 사람을 막 때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학생을 격리를 시켜서 뭔가 또 벌받아야 돼,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 가해 학생들과 상담하다 보면 제가 만난 가해 학생들의 92%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제대로 사회화를 일단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능이 하위 30점, 모든 가해 학생 아닙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은 그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방치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처벌이라든지 체벌이라든지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애들이 정말 얼마나 아픈지 얘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힘들었던 것도 얘기도 들어주지만 감성 훈련을 해서 스스로를 돌볼 줄 알게 하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피해 학생과 꼭 같은 공간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얘가 잘못한 건 사실이니까 분리를 시켜서 이 아이가 그런 치료를 받은 다음에 사회 구성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감옥을 보내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재벌론. 가해 학생과 피해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에서 가해자 피해자의 구분이 쉽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폭력을 했을 경우에 방관자라는 제3의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묵인해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격리가 될지, 그 다음에 방관이나 동조했던 친구들에 관해서는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실은 여기까지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때 학교 폭력에 있어서 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나라는 인권에 대한 감수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학생인권 조례가 아니라 학교 생활 인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맞는 거는 나쁜 거다. 아까 전에 정은혜 후보랑 이렇게 얘기하실 때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고 약하다고 괴롭히면 안 된다라는 것도 교육을 통해 철저히 시켜야 되고, 사회성 훈련도 시켜야 되는 게, 요즘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갖고 갈 필요하면 그래놓고선 빌려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상대방한테 훔쳐간 거, 이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격리시켜서 할 수 있는 솔직히 여건도 없어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인력입니다. 솔직히 우리 인력이 하나도 없어요. 돌볼 만한 전문 상담교사도 없고 상담심리사도 없고 사회복지사도 없는 게 솔직히 현실입니다. 계획 아무리 잘 세우면 뭐합니까? 인력 배치, 제대로 된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다시 수행이 돼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릴레이 토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성나경 후보가 곽인혜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한 게요. 원래 그러니까 곽인혜 후보에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문했는데 그 멈춰 있잖아요. 2번 질문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네, 곽인혜 후보한테 이제 질문드리고 싶었었던 게 어떤 거냐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근로기본법을 잘 지켜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을 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곽인혜 후보한테 굉장히 궁금한 건 노동자 말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시면 우리 엄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성들이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보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곽인혜 후보에게 그런 어떤 대안인지 좀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참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남편들이 아내의 일을 도와주지도 않고요. 가정일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같이 노동을 하면 남자도 가정일을 하고 여자도 가정일을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것. 그래서 남자분은 돈만 벌어오고 여자분은 돈도 벌고 가정일도 하고 이런 문제도 타파해야겠지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세습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어머니가 아들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그 개별 질문을 하셨던 질문 중에 그 아까 정은혜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공감하는 바가 하나가 있는데요. 즉 국가가 지금 현재 MB 정부에서는 그 어린이집 사업주에게 돈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정말로 좋은 시설을 국공립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국가가 더욱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 싶으면 제가 지금 아이디어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요즘 보면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같은 것을 크게 짓거든요. 고급화시키고 대형화로 해서 지으니까 거기 보면 그저께도 서류를 끊으러 갔지만 빈 공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차라리 그런 공간에 보육시설을 확충을 한다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또 새로운 공교육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면 어느 정도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가장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솔직히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없을 수도 있고 너무 아까 전 정은혜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비 부담이 너무 큰 것도 사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비싸고요. 특히 영어 유치원 보내면 정말 비싸잖아요. 국가에서 정말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을 하면 정말 좋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육교사들도 항상 많이 얘기가 나오세요. 그분들 정말 열악한 상태에서 일하시거든요.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국공립 유치원을 분명히 확대해야 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현재 강력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시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시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좀 죄송하기도 하네요. 이 반발이 딱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실지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항상 상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민간에 맡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공권력이 투입하거나 국가의 힘이 작용할 때 언제나 그 사적으로 이익을 봤던 분들은 당연히 반대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문제 보시면 사립 유치원들에서 급식 부실 문제 그리고 요즘에는 MB정부 전이나 그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거짓으로 머릿수를 세워서 더 돈을 과잉 지원을 받는 상태.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것인데요.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는 특히 교육에 관련된 문제는 처벌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보면 사립 유치원 원장님이셨는데 전에 부실 교육이나 그것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을 작업 정지를 시키면 이분들을 말고 이분들 대신에 제대로 된 공교육 시설을 확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릴레이 토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 후보 20대 여성 4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해진 순서는 마무리 발언이 마지막인데요. 그러나 오늘 후보자 4명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다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자에게 무려 20분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회자가 주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통질문인데요. 이거는 30초간 답하면 되겠습니다. 후보자가 멘토나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건데요. 자, 박연주 후보부터 30초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원래 이정희 의원 참 좋아했는데요. 요즘에는 정동영 의원님 좋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변화하는 게 굉장히 사람이 어렵잖아요. 자기 안에 자기 모순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다시 연대하고 깨어쓰고 이러는 게 어려운데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 소통도 많이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오는 길에 멘션을 했어요. 제가 이거 하니까 기운 좀 내달라고 했더니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담고 싶고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도 계속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네. 자, 다음은 성나경 후보. 저는 유명한 분은 아니시고요.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을 전 제일 바로 전 교장 선생님을 가장 존경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교장 선생님 하시면 솔직히 난 닦는 일을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부모를 보여주시고 좀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학교에 있는 모든 공문서를 다 알고 계셨어요. 모든 스케줄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항상 지도자로서 오너를 그러니까 지시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좋아서 제가 나중에 상사가 되면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그분을 가장 존경합니다. 네. 다음은 곽인혜 후보. 예, 저는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입니다. 저는 이분이야말로 복지와 경제 성장을 같이 이룩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가난한 노동자 출신으로서 경제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인구에게 무상 보조금을 주고 2천만 명을 중산층으로 일으키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를 발전시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왜 부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돈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쓰는 것은 네. 좋습니다. 다음은 정은혜 후보.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요. 저는 그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투사고요. 미얀마에 있는 아웅산 수지 여사는 또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셨는데요. 지금 어느 당에 있는 어떤 분과 굉장히 다른 길을 저는 살아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웅산 수지 여사가 그렇게 독한 이렇게 그런 여성의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 비폭력 투쟁의 상징으로서 저도 그런 부분을 좀 담고 싶고요. 지금 묵묵히 청년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30초에서 1분 사이에 이렇게 유연하게 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9대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18대 현역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들 중에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닮고 싶다. 혹은 이 사람은 닮고 싶지 않다. 반드시 실명을 거론해야 됩니다. 네. 자, 이거는 반대로 정은혜 후보부터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중에 가장 닮고 싶지 않은 후보가 바로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의 강용석 의원입니다. 지금은 무소속이시죠. 네, 사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용석 의원이십니다. 분명히 그분 정말 똑똑하신 분 맞아요. 엘리트 교육 받으시고, 하버드 나오시고, 서울대 나오셨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합니다.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그렇게 근거 없는 비방을 하시거나 그렇게 도덕성이 결여된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저는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배울까 정말 겁이 나고요. 사실 절대로 그런 모습은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곽인혜 후보. 예, 저는 18대 의원님들 중에 가장 닮고 싶지 않은 의원님은 나경원 후보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나경원 후보님의 나경원 의원님 전 의원님의 남편이신 그 판사님이 개입을 했다는 문제가 되는데요. 그때 낙검수의 주진우 기자분이 그거를 낙검수에서 단독 보도하셨습니다. 그때 고발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어떤 검사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 확인된 문제인데 그것이 거짓이 아닌데도 어떻게 감히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가장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또 거짓으로 고발까지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다음은 성나경 후보. 원래 저도 사실은 강용석 후보를 안 닮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었었고요. 진짜 제일 안 닮고 싶은 분은 전효옥 의원이신데 그분이 의원인지 아닌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존경하는까지는 아니고 나도 저렇게 일을 해야겠다라는 의원이 있다면 안민석 의원. 사실은 저희 지역구 의원이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그분이 의정활동을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하고 싶은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지역에서 공약 내시는 게 20개 있으시거든요. 그걸 다 지키셨어요. 국회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솔직히 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지역구 의원이면 저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한 약속 정도는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전 그분처럼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4명의 후보들에게 이제 추가로 그렇나요? 네. 박연주 후보가 안 했군요. 자, 해주십시오. 웬만한 분들 다 나온 것 같고요. 요즘에 제가 제일 관여하고 싶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손수조 씨거든요. 손수조 씨랑 이석준 씨를 제가 요즘에 정말 관여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싫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세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세대의 부름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들은 20대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으세요. 컨텐츠가 없으시고 무조건 나는 문재인의 대항마다. 제가 부산 출신이고요. 부산에서 29년을 살았어요. 손수조의 대항마는 문재인이 아니라 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세대의 부름을 받고 온 사람이 20대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컨텐츠도 없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저희는 청년 정치를 할 거고요. 청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4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다른 20대에게 나누고 싶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26에서 28살 정도 될 텐데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것이 나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다른 20대들에게 의미 있게 나누고 싶다. 나의 경험이든 일이든 사업이든 뭐 실패의 경험이든 어떤 것이든 말이죠. 자, 갑작스럽게 던진 질문이니까 한 5초 정도 여러분의 시간을 가다듬을 이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아까 거꾸로 이제 박연주 후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연주 후보 준비됐나요? 네, 됐습니다. 40초입니다. 네. 저는 책을 썼었거든요. 그게 20대에 관한 책입니다. 사실 20대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미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저도 명품 옷 사입고 명품 자동차 타고 다니는 분들 보면 되게 화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책을 쓰면서 객관적으로 20대를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 1년 정도? 3시간씩 자면서 이렇게 썼는데요. 그 기간 동안 왜 20대가 힘들고 20대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래서 20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가슴으로 20대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다들 20대에 대해서 자기가 놓인 세대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나경 후보. 저는 상담교사였었는데 학교폭력 한 6년 당한 학생을 상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대인 공포가 굉장히 심해서 밖에 못 나왔었거든요. 1년 동안 상담을 해서 이제 자해는 하지 않지 밖에 안 나왔었는데 그 안민석 의원이처럼 일하고 싶었다고 얘기했었던 게 그분이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법안에 발의해 주셨어요. 물론 저희가 거기 가서 의정학 보고서 때 막 얘기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었지만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 밖에 나와 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참여하면 세상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그냥 씹지 마시고 참여하십시오. 그게 당신을 바꾸는 일입니다. 네. 자, 곽인혜 후보. 예, 저는 대학 시절 집안이 어려워서 하루에 8시간씩 꼭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됐기 때문에 등록금과 생활비 벌어야 했고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 이 앞니가 2개가 부러지는 일이 생겨서 하루에 방학 동안에 17시간씩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야 어머니 수술비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잠도 못 자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원망스러운 마음보다는 좀 가슴이 너무 뭉클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힘든 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저 같은 사람도 정치를... 네. 자, 다음엔 정은혜 후보.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되게 가난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음악 시간에 리코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아마 돈이 없어서 못 사온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 아이가 리코더를 안 가져왔다고 그 아이를 앞에 나와서 때렸고요. 그 아이가 코피를 쏟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고 그냥 중간에 앞으로 뛰쳐나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양호실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한테 이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을 봤을 때는 또한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토론을 지켜보니까요. 30대와 차이점이 있다면은 30대는 좀 시간을 막 초과하면서 뭔가를 막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점이 좀 특징입니다. 네,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0대 중후반인데요. 왜 지금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에서 이러한 청년 비례대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제외하고 왜 이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가? 왜 지금 되려고 하는가? 다른 경험 더 하고 해도 되는데 말이죠. 자, 좀 어렵습니까? 네, 생각할 시간을 한 10초 동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은혜 후보부터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민주통합당의 20대 여성 후보 4명의 막바지 토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40초의 시간을 역시 드리겠습니다. 정은혜 후보.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정책이 다른 거는요. 그 당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주통합당에서도 50대의 경험 있고 또 지혜 있으신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청년 정책과 20대가 바라보는 청년 정책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실질적인 청년들의 아픔을 저 또한 뭐 등록금을 벌기 위해 고생하고 뭐 장학금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질적으로 저는 경험을 했고요.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10년 뒤면 청년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아마 5년 뒤가 돼도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지금 대변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곽인혜 후보. 네. 제가 만 26세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은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본 세상은 승자 독식의 세계, 독식의 세대, 가난한 자들에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세상이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알바를 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아도 대학 등록금에 턱없이 부족하고 또 다른 이들보다 공부를 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 탓일 수도 있지만 장학금에서 박탈당하고 저는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진정 제가 겪고 있는 문제가 네. 성나경 후보. 어떤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심을 버리고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합니다. 저 솔직히 가진 거 없습니다. 비정규직이고요. 제 통장 다 털었더니 돈 정말 없더라고요. 애인 없고요. 애도 없고요. 정말 사심을 가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열망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결혼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하겠습니다. 네. 박연주 후보.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애들이 중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저도 지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게 돼도 저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지켜야 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켜야 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재산 신고했는데 부채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가진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잃을 게 없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잃을 게 있을 때는 주저하게 될 겁니다. 몸을 웅크리게 될 거고요. 제 걸 지키려고 할 겁니다. 지금은 지킬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역시 40초 정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민주통합당 출범 한 달의 점수를 매겨라고 했더니 최고가 50점 나왔나요? 네. 최저가 30점 나왔어요. 민주통합당에서 좀 근무해본 분이 가장 낙지점을 줬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민주통합당 한 달의 성적이 낙지점에 이르게 된 이유,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연주 후보부터 40초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공천 문제죠. 사실은 저희 이제 국회 가는 날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여의도에서 이렇게 농성하시는 분들 만나 뵀습니다. 정말 읽었던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우린 속았다. 공천 제대로 한다고 하지 않았냐. FTA 폐기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너네 뭐 하냐.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민주당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 비례대표들도 그 문제 다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 들어가면 이거 바꾸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건 민주통합당에 대한 실망이 저희에 대한 실망으로까지 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예. 네, 성나경 후보. 이거 사실은 저 신층 면접 봤을 때 그거 제일 많이 물어보셨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냐. 저 솔직히 민주통합당의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딱히 당론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건 한 달밖에 안 된 정당한테 뭔가 엄청난 거 바란다는 건 솔직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민주통합당의 미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보의 가치를 좀 내세워서 국론을 좀 통일하는 역할을 좀 민주통합당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전에 공천 문제도 있고 사심을 버리고 핵심을 바라보셔서 문제 좀 해결하는 정당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바꾸고 싶습니다. 잘 합시다. 네. 네, 다음은 곽인혜 후보.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통합당은 진보의 가치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보면 FTA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진짜 진보를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분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보았을 때는 하나의 진보라는 것에 뭉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많은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진보의 가치에 가깝고 어떤 분은 중도 보수에 가깝고 어떤 분은 보수와 다름없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네. 다음은 정은혜 후보. 저는 당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전반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조직화하여서 또한 입법화하는 과정,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까지 가야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30점을 준 거는요. 사실 제 생각에 민주당이 잘못한 점도 많지만 또 잘한 점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항상 30점처럼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30점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 기울일 자세로 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당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의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항상 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고용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자,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가 되고자 하는 20대 여성 4명이 민주통합당의 현 사정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부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약 90분간에 걸친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남은 약 10분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오늘의 토론회를 정리할 텐데요. 마무리 발언은 정은혜 후보부터 이렇게 돌아가는데 약 2분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인 만큼 2분을 약간 초과해도 제가 용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은혜 후보. 네, 제 이름은 정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 등록금을 내지 못했는데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제가 고등학교 3년간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그 작은 정책 하나가 제 인생에서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그때 그 정부의 정책이 없었다면 저는 교육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2012년 대한민국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교육의 기회 평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교육을 통한 사다리로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하는 게 가장 그 사람의 노력과 또한 그런 성실성과 그 능력으로 또한 검증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기득권은 계속 올라오지 말라고 짓밟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교육의 기회가 평등이 되는 나라, 보장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박연주 후보.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이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20대는 왜 정치에 관심이 없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대충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제 남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정치에 관심이 없냐?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재미가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한 순간에 떠올린 게 바로 그 재미였습니다. 사실 정치는 놀이입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호모 루덴스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정치는 가장 진중하고 귀중한 놀이다.
저는 정치를 재미있는 놀이로 만들고 싶습니다. 20대가 정말 참여해서 이 놀이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재미지게 놀다 보면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좀 장점이라고 하면 제가 정말 제대로 잘 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노는 게 어떤 건지, 정치를 가지고는 어떻게 놀 수 있는지, 놀이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국회로 들어가서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캐치프레이저가 락킹 소사이어티 인조이 청춘이라고 하거든요. 사회를 흔들면 청춘은 즐거워집니다. 재미있게 즐겁게 신나게 그렇게 흔들어 보이겠습니다. 기호 15번 박연주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나경 후보. 솔직히 여기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할 일이 솔직히 저희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끼리 서로 얘기할 시간이 없었었는데, 저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여기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어떤 과정은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을 한 것 같고,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행정부는 현재를 담당하고 처리하는 곳이고, 사법부는 과거를 심판하는 곳인데 요즘 조금 의심스럽고요. 입법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그 미래를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저희 나라 미래를, 희망의 미래를 솔직히 심고 싶습니다. 학교폭력 굉장히 그냥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 안에는 다문화 가정 문제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 문제도 껴있고, 미혼모 문제도 없지 않아 껴있고요. 결손가정 많고요.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끼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려면 우리나라 인구정책 자체를 다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교육의 가치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우리는 교육을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여기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된다는 패러다임 자체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낸 시민을 데리고 우리가 보편적 복지, 정말 폭력,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 일자리, 솔직히 저는 쌍용차 사건도 정말 붕괴하는 게, 제가 그 당시에 이름이, 교장 선생님께 반드시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평택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이 쌍용차 파업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학교폭력이 3배 증가했습니다.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모든 모순을 솔직히 해결하는 시작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고요. 이렇게 많은 좋은 분들 만나서 좋고요. 네. 민주통합당에 유일하게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다음은 곽인혜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인혜입니다. 예,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맡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젊은이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다기보다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정책을 항상, 제가 입법까지로 한 건설 노동자 처우 개선을 보면 신고포상금 제도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짓으로 받은 경우에 신고를 포상하면 그 포상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일용직 노동자, 건설 노동자가 그것을 거짓으로 받을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부풀려 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하기 때문에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입법과제를 새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바와 같이 정치인들은 실제적인 현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느낀 현실은 이거지만 실제 서민들과 가난한 이들, 힘없는 청년들은 생각하는 것은 바닥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청년분들에게 용기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꼭 하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같은 사람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 나온 이유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4차까지 이렇게 16명 안에 들 줄은 몰랐고요. 지금 봤듯이 제일 시간 그것도 못 지키고요. 제일 말도 일상생활에 맞는 말하고 어려운 단어도 못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진짜 현실 문제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무슨 면에서 힘이 드는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책을 꼭 입법 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4명의 20대 여성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정책과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들의 토론 내용을 오늘 한 것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 홈페이지와 락파티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분들이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꿈과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충분히 참고하시고 이후에 청년 선거인단으로 참여해서 투표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4분의 여성 후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토론을 하시느라고 또 늦은 밤에 토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이렇게 무려 400분에 걸쳐서 16명에 달하는 20대 남녀 그리고 30대 남녀의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16명의 토론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초청해서 또 민주통합당이 주관해서 이렇게 400분간의 토론을 펼쳤는데요. 이것은 1차 토론회일 뿐입니다. 다음 주 3월 5일과 6일에 다시 2차 토론회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1차 토론회 전체를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아마도 민주통합당에서 더 좋은 방안의 2차 토론 방식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제안 많이 주시고요. 특별히 민주통합당 홈페이지와 락파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16분의 꿈과 희망을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16분에게 추가로 제안할 사안이 있으면 또 이렇게 접촉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밤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1차 토론회 전체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